기록적인 폭설이 세상을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하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눈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 시골 파출소의 유리문 앞에서 벌어질 가슴 아픈 대치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의 위대한 충성심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마리의 진돗개가 눈보라를 뚫고 파출소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그들의 방문이 한 노인의 생명과 탐욕의 눈먼 자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낼 거대한 서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자 가장 추운 날 가장 뜨겁게 타오른 생명의 불꽃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유산을 따라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파출소 김민준 경장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광격수사대에서 화려한 경력을 꿈꾸던 그에게 이곳으로의 발령은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하루 종일 소절도 신고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업무의 전부인 이곳에서 그의 젊음과 야망은 서서히 녹슬어 가고 있었다. 진장, 이 눈은 그칠 생각도 없나?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 순간이었다. 파출소의 낡은 유리문 너머로 눈보라 속에서 흐릿한 형체의 세계가 어른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날리는 비닐이나 눈더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내 그것이 동물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3마리였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파출소 정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놀라웠다. 온몸이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늠름한 체구와 굳건한 기세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들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기 나는 황백색 털을 가진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5, 바로 진돗개였다. 가장 앞선 수컷은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 다른 2마리를 뒤에 세운 채 미동도 없이 파출소 안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 뒤에는 조금 더 작은 암컷과 아직 앳된 티가 나는 어린 수컷이 바짝 붙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피난민 같기도 했고 중대한 임무를 띈 사절단 같기도 했다. 김민준 경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 귀찮게 됐네. 이 날씨에 웬 개들이야.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온 동네 개들이겠거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폭설에는 동물보호센터도 출동할 수 없으니 아침까지는 저렇게 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들을 쫓아낼 생각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리 와서 좋을 거 없어. 어서 가! 그가 유리문을 살짝 열고 손을 휘휘 내저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파출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보통의 개들이라면 위협적인 손짓과 고함에 꽁지를 내리고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3마리의 진돗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두머리 수컷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김 경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원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수컷은 공격적으로 짖는 대신 코로 차가운 유리문을 툭툭 밀기 시작했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시위하는 듯 했다.
김 경장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걔는 더욱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짧게 왕, 왕, 왕 3번을 짓고 잠시 쉰 뒤 다시 왕, 왕, 왕 또 하고 짖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지를 가진 일정한 패턴의 신호였다. 김 경장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진돗개가 영리하고 충성스럽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심지어 진돗개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개체들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훈련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광경은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우두머리 개는 더욱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김 경장이 다시 문을 닫으려고 힘을 주자 이번에는 자신의 앞발을 문틈으로 쑥 밀어 넣었다. 닫히는 문에 발이 끼일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굳건한 의지로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아선 것이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달려온 어두운 눈보라 속을 향해 길고 처절한 하울링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파출소 주변의 정막을 갈랐고 듣는 이의 심장을 시리게 만들었다. 울음을 그친 걔는 다시 김 경장을 바라보았다. 그 젖은 눈동자가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우리는 추위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온 길, 저 어둠 속에 당신이 꼭 봐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김 경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 개들은 단순한 길 잃은 짐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과연 저 눈보라 너머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 영리한 짐승들이 목숨을 걸고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의심과 함께 뜨거운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준 경장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성적으로는 그저 영리한 개들의 우연한 행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문틈을 막아선 개의 단호한 앞발과 절박한 눈빛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파출소 안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순경, 무슨 소란이야? 문은 왜 열어놓고 있어? 추워 죽겠네. 컵라면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이 파출소의 터줏대감이자 베테랑 경찰인 박서진 경사였다. 나이는 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평생을 강력계에서 보낸 베테랑 형사 출신이었다. 복잡한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고향인 이곳으로 자원에 내려온 지 5년째였다. 박 경사님, 웬 개 3마리가 와서 김 경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박 경사는 컵라면을 책상에 내려놓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개, 이 눈볼의 웬 개? 그는 김 경장과는 달랐다. 도시의 삭막함 대신 자연의 순리를 몸으로 겪으며 살아온 그는 동물들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 종종 인간에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김 경장을 옆으로 비키게 하고는 직접 문틈으로 녀석들을 살폈다. 그의 노련한 눈은 단번에 개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다. 탈진한 기색이 역력했고 온몸은 얼어붙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특히 문을 막아선 우두머리 수컷의 눈에서는 김 경장이 읽어냈던 것보다 더 깊은 절박함과 사명감 같은 것마저 느껴졌다.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닌데 박 형사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젊은 시절 시골 마을에서 진돗개와 함께 자란 경험이 있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그 충성심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들은 결코 이유 없이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렇게 3마리가 함께 마치 무언가에 쫓기거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경찰서까지 찾아온 것은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박 경사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러자 우두머리 개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닫힌 문과 절박한 눈빛으로 김 경장과 박 경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제발 우리 말을 좀 알아들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다. 김민준 경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경사님, 그냥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안에 들여서 물이라도 좀 주고 아침에 주인 찾아주면. 그의 합리적인 제안에 박 경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김순경, 저놈들 눈을 봐. 저건 그냥 춥고 배고픈 놈들의 눈이 아니야.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야. 박 경사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우두머리 개와 눈높이를 맞췄다. 개는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박 경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개는 고개를 살짝 피하며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대신 자신의 목덜미를 박 경사의 손에 비비며 무언가를 확인해달라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그 순간 박 경사의 날카로운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개의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목줄 한쪽에 무언가 붉은 것이 묶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조악하게 찢어진 붉은색 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천 조각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눈과 얼음 때문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파출소의 밝은 불빛 아래서 그 정체는 명확해졌다. 그것은 바로 피였다. 누군가의 피가 묻은 천 조각. 그 천 조각은 마치 조난 신호처럼 개의 목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박 경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온화함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범죄 현장을 누볐던 형사의 날카로운 감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박 경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개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세 마리의 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에 박 경사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조심스럽게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공기에 몸을 녹일 법도 한데 녀석들은 난로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다시 문 쪽으로 바깥의 눈보라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는 듯했다. 김민준 경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귀찮은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 묻은 증거를 목에 매달고 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였다. 과연 저 붉은 천 조각에 묻은 피는 누구의 것이며 개들은 어떤 끔찍한 현장을 떠나 이곳까지 달려온 것일까? 시골 파출소의 고요한 밤은 붉은 천 조각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차갑고 긴박한 미스터리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서진 경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두머리 개의 목줄에서 붉은 천 조각을 풀어냈다. 파출소의 환한 형광등 아래 천 조각의 실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오래된 내복의 일부처럼 보였고 천에 스며든 피는 이미 얼어붙어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양으로 보아 결코 가벼운 상처에서 나온 피가 아니었다. 김민준 경장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조금 전까지 품었던 회의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죄어왔다. 박 형사님, 이거 아무래도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박 경사는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천 조각을 살폈다. 천에 찢어진 단면은 칼에 베인 듯 매끄럽지 않고 무언가에 걸려 힘으로 찢긴 것처럼 거칠었다. 그는 천 조각에서 코를 떼지 않고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게 피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나무와 흙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약초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도시의 범죄 현장에서 나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깊은 산속의 냄새였다. 이 개들 산에서 왔어. 박 경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파출소 뒤편으로 웅장하게 펼쳐진 눈 덮인 태백산맥의 한 줄기를 향했다.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등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세였다. 그는 즉시 파출소 상황판에 붙어있는 관내 독거노인 현황표로 걸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몇몇 이름을 훑어내리다가 한 곳에서 멈췄다. 괴문식 72세, 호랑이 등 중턱 외딴집 거주. 최만식 할아버지는 마을과도 한참 떨어진 산속 오두막에서 약초를 캐고 진돗가의 3마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었다.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고집 센 노인이라. 마을 이장이 몇 번이나 겨울에는 마을 회관으로 내려오라고 권했지만 번번이 거절했다고 했다. 박 경사는 작년 가을 순찰을 돌다 우연히 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 많은 호랑이처럼 살아있었고 자신의 개들을 내 새끼들이라 부르며 끔찍이 아끼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노인이 입고 있던 낡은 붉은색 내복도 어렴풋이 기억났다. 김순경, 최만식 할아버지 댁에 연락해봐. 당장. 박 경사의 불호령에 김민준 경장은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폭설로 인해 이미 전화선이 끊긴 모양이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김 경장의 보고에 박 경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폭설에 고립된 산속 오두막, 연락 두절, 그리고 피 묻은 천 조각을 목에 달고 온 개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우두머리 개는 박 경사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라도 한 듯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현관문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마치 한시가 급하다고, 더 지체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했다. 김민준 경장은 혼란스러웠다. 경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 눈볼에 산을 오르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날이 밝고 구조대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경사가 그의 어깨를 굳세게 잡았다. 김순경, 저 눈을 봐. 저건 그냥 짐승의 눈이 아니야. 가족을 살려달라는 눈빛이야. 만약 우리가 망설이는 이 시간 동안 최 노인이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우린 평생 저 눈빛을 잊지 못할 거야. 박 경사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베테랑 형사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책임감이었다. 박 형사는 벽에 걸린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본서, 여기 5호 파출소 박 형사. 들리나? 몇 번의 지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관제실의 응답이 들려왔다. 박 경사는 현재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고했다. 관내 독거노인 최만식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폭설로 인해 차량 접근 및 통신이 불가한 상황, 현 시간부로 김민준 경장과 함께 직접 도보로 수색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무정이 너머의 관제실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지시였다. 하지만 박 경사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무정이를 내려놓으며 김 경장을 바라보았다. 방한 장비 단단히 챙겨 손전등이랑 구급상자도 잊지 말고, 그리고 저 녀석들에게 뭐라도 좀 먹여. 앞으로 우리 길을 안내해야 할 놈들이니까. 그의 말에 3마리의 개들이 동시에 왕 하고 짖었다. 마치 그의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듯했다. 붉은 천 조각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이 되어 두 경찰관을 눈보라가 몰아치는 죽음의 산으로 이끌고 있었다. 과연 그 산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조난 사고일까? 아니면 이 피 묻은 천 조각 뒤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박 경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세 쌍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파출소장은 낡은 소파에 누워 선잠을 자다 박 경사의 무전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올해로 정년을 2년 앞둔 베테랑 이진우 서장이었다. 그는 평생을 경찰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지만 박 경사의 보고는 그의 잠을 단번에 몰아낼 만큼 심상치 않았다.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본서 관제실의 만류와 박 경사의 단호한 목소리 사이에서 그는 짧은 순간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규정대로라면 악천후 속 무리한 수색은 금지되어야 마땅했다. 만약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사고라도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자신에게 돌아올 터였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었다. 하지만 이진우 서장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 전 신입 순경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빛 속으로 뛰어들었던 젊은 날의 자신이 사진 속에 있었다. 그때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규정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평생의 후회가 더 크게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경찰 제복의 무게는 규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규정을 넘어 생명을 구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무거워지는 법이었다. 이 서장은 박 경사를 믿었다. 그가 평생을 현장에서 다져온 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데이터와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급함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었다. 이 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는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마을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무정이를 잡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파출소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본서, 여기는 오 파출소장, 박 경사팀의 현장 판단을 존중한다. 수색을 허가한다. 단 30분 간격으로 위치 및 상황 보고할 것,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연락해라. 이상 그의 결정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남은 경찰 인생 전부를 건 위험한 도박이자 부하 직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제설 장비를 가진 마을 청년들에게 출동 대기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경찰과 주민이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보이지 않는 연대가 존재했다. 이는 대도시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만의 끈끈한 전기였다. 박울수안 서장의 결단이 무정의를 통해 전해지자 박 경사의 얼굴에 짧은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상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결의를 다졌다. 김민중 경장은 서장의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매뉴얼과 규정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한 사람의 직감을 믿고 두 대원의 목숨을 위험에 내맡기는 결정은 미친 짓으로 치부될 터였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규정보다 위에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이 작은 파출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시골 마을의 방식에 조금씩 동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두 경찰관과 3마리의 개들은 마침내 파출소 문을 나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의 세상은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렸다. 온몸을 핥히는 바람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눈발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분노처럼 느껴졌다. 김민중 경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과연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과연 최 노인을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피어오를 때 앞서가던 우두머리 개가 뒤를 돌아보며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우리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눈빛에 김 경장은 마음을 다잡았다. 세 마리의 개들은 길잡이가 되어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계획이라도 한 듯 완벽한 역할 분담을 선보였다. 우두머리 수컷이 가장 앞에서 눈을 헤치며 길을 냈고 암컷은 중간에서 두 경찰관의 보조를 맞췄다. 가장 어린 수컷은 대열의 맨 뒤에서 혹시라도 일행이 뒤처지거나 다른 위험이 닥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명백한 지성과 목적의식을 가진 훈련된 수색팀의 모습이었다. 녀석들은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 산길을 냄새와 기억에 의존해 정확하게 찾아 나아갔다. 그들이 내딛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두 경찰관에게는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서장의 결단으로 시작된 위험한 여정. 이제 그들은 문명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과연 이 용감한 개들과 두 경찰관은 살을 내는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오두막에서는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을까? 서장의 믿음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까?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어둠은 더욱 깊어지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눈 덮인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얀 눈 아래에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오직 앞서가는 진돗개들의 희미한 실루엣과 그들이 남긴 발자국만이 유일한 이정표였다. 발은 무릎까지 푹푹 빠졌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훌쩍 넘었고 매서운 바람이 방한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김민중 경장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내쉬는 숨은 금세 얼어붙어 속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맺혔다. 그의 옆에서 묵묵히 걷던 박서진 경사의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지 그의 거친 숨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지형지물을 기억하고 김 경장이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김순경,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산에서는 길을 잃는 것보다 천을 잃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고였다. 실제로 겨울산 조난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길을 잃는 것보다 저천증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신체 기능 마비인 경우가 많았다. 박 경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김 경장에게 건넸다.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것이었다. 작은 초콜릿 하나가 주는 달콤함과 열량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었다. 개들은 지친 기색 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특히 우두머리 수컷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뒤따라오는 일행을 기다렸다가 모두가 안전하게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숙련된 산악 가이드처럼 위험한 구간을 미리 감지하고 안전한 길로 일행을 이끄는 듯했다. 김 경장은 개들의 지능과 충성심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에서 그가 마주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서 길을 여는 이 미물들은 오직 주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의 눈보라를 뚫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올랐을까?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커다란 바위 아래 멈춰 섰을 때였다. 김민준 경장의 손전등 불빛이 우연히 바위 표면에 새겨진 낡은 글씨를 비췄다. 민준아, 여기서 기다려. 아빠 금방 올게. 순간 김 경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눈보라처럼 휘몰아쳤다. 20년 전 겨울, 바로 이 산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이 산의 버섯을 따라왔다가 길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를 이 바위 아래에 있으라고 말한 뒤 길을 찾으러 홀로 떠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이 바위에서 멀지 않은 계곡에서 저천증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날 이후 김 경장에게 산은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곧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변했다. 왜 그토록 무모하게 산에 올랐는지, 왜 자신을 혼자 남겨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어쩌면 아버지처럼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뒤틀린 보상심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서울의 화려한 강력계만을 고집했던 이유, 그리고 이 시골 마을로 좌천되었을 때 그토록 절망했던 이유의 근원이 바로 이 산에, 이 바위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앗아간 이 산으로부터 평생을 도망쳐왔던 것이다. 김순경, 괜찮아. 박 경사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경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의 뺨에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닿았다.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암컷 진돗개가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고 있었다. 개의 따뜻한 혀가 그의 얼어붙은 뺨을 녹였다. 그리고 그 까만 눈동자가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꾸짖음도 재촉도 없었다. 그저 깊은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하지만 우린 가야만 해. 우리에겐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김 경장은 자신도 모르게 개의 목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청아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무모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지금 이 개들이 자신의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반드시 초의 노인을 구해내고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산은 더 이상 그에게 트라우마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가 누군가를 구해야 할 극복의 공간이 되어야만 했다. 과연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 험난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운명은 그의 아버지가 맞았던 비극과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한 김민준 경장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해졌다. 더 이상 그는 서울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철없는 순경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아들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변화를 감지한 듯 박서진 경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때로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침묵의 격려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산행은 계속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세상은 온통 흰색과 검은색뿐이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손목시계의 야광 바늘이 자정을 넘기고 있음을 알렸다.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정신력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가장 앞에서 길을 열던 우두머리 수컷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코를 벌른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다른 두 마리의 개도 동시에 멈춰서서 주위를 경계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일행을 감쌌다. 왜 그러지? 김 경장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박 형사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두머리 개는 잠시 냄새를 맡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물빛. 이 깊은 산속에 웬 불빛이란 말인가? 두 경찰관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불빛이 보이는 방향을 주시했다. 눈보라 너머로 수백 미터 전방의 언덕 위에 작은 오두막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오두막의 창문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최만식 노인의 오두막이 분명했다. 안도감보다 더 큰 의문이 그들의 머리를 스쳤다. 최 노인이 무사히 있다면 왜 개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파출소까지 달려갔던 것일까? 그리고 만약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저 불은 누가 켠 것이란 말인가? 개들의 반응도 이상했다. 주인의 집을 발견했다면 반갑게 짖으며 달려가야 정상이건만 녀석들은 오히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오두막 안에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위협적인 낯선 존재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박 경사와 김 경장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상황이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죽인 채 오두막으로 접근했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마저 심장을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 오두막 주변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개 짖는 소리나 장작 패는 소리,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져야 할 터인데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흉가처럼 스산하게 오두막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고요 속에 잠긴 오두막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오두막 바로 앞까지 다가갔을 때 그들은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에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낡은 장화를 신은 듯한 작은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값비싼 등산화를 신은 듯한 크고 깊은 발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서로 뒤엉켜 마치 심하게 다투거나 몸싸움을 벌인 듯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눈 위에는 무언가 질질 끌린 자국도 선명했다. 그 자국은 오두막의 문 앞에서 끊겨 있었다. 박 경사는 허리춤의 권총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갔다. 김 경장 역시 삼단봉을 고쳐주었다. 상황은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역력했다. 붉은 천 조각에 묻어있던 피, 그리고 눈 위에 남겨진 격렬한 투쟁의 흔적,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다. 개들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대신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낮은 자세를 취한 채 오두막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제 주인을 지키기 위한 맹렬한 투지로 변해 있었다. 박 경사는 김 경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자신이 정문으로 진입할 테니 김 경장은 창문 쪽으로 돌아가 내부 상황을 살피라는 지시였다. 김 경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오두막 옆으로 움직였다. 그는 얼어붙은 창문의 입김을 불어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과연 창문 너머 오두막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희미한 등불 아래 펼쳐진 광경은 무엇이었기에 젊은 경찰관을 그토록 경악하게 만든 것일까? 고요 속에 잠긴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김민준 경장이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오두막 내부는 처참했다. 중앙의 낡은 나무 탁자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깨진 찻잔과 약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라도 벌어진 듯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최만식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짐짝처럼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아직 숨은 붙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노인의 상태는 누가 보아도 위중했다. 김 경장은 즉시 박경색에 수신호를 보냈다. 나이프, 생존자 확인, 부상, 심각, 침입자는 없음. 박 경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비켜, 그는 짧게 외치고는 단단한 등산화로 문 중앙을 힘껏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지며 안으로 열렸다. 그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3마리의 진돗개가 쏜살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녀석들은 쓰러진 주인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얼굴을 핥고 몸을 비비며 애타게 낑낑거렸다. 주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동시에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울음소리였다. 박 경사는 신속하게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우선 쓰러진 최의 노인의 상태부터 살폈다.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저천증과 과다출혈, 한시가 급했다. 김순경, 구급상자, 빨리 지혈하고 천 유지해야 해. 박 경사가 소리치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을 덮었다. 김 경장은 허둥지둥 구급상자를 가져와 압박 붕대로 노인의 머리를 감쌌다. 경찰이 되기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배웠던 응급처치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그는 최선을 다해 지혈했지만 노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 경사의 노련한 눈은 방 안의 다른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쓰러진 탁자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주워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고급 라이터였다.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온 최 노인이 쓸 법한 물건이 아니었다. 라이터에는 JS 건설이라는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또한 벽에 걸려 있던 낡은 달력에는 특정 날짜마다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 X 표시 옆에는 마지막 경고라는 글씨가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강도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와 계획을 가진 범죄였다. JS 건설이라면 요즘 이 근처에 리조트 짓는다고 산을 마구 파헤치는 그 회사로군. 박 경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최근 몇 달간 JS 건설이라는 외지 업체가 들어와 리조트 개발을 명목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특히 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된 최 노인의 땅은 알짜배기 땅이라 건설사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초의 노인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절대 팔 수 없다며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라는 글씨와 JS 건설의 라이터,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때 김민준 경장이 방구석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 노인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녹음기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재생 버튼이 눌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볼륨을 최대로 높이자 거친 남자의 목소리와 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영감님,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시죠. 이까지 산골짜기 땅에 미련 가져서 뭐 합니까? 우리가 제시한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 이놈들. 여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땀으로 일군 땅이야. 돈 몇 푼에 영혼을 팔라고 썩 꺼지지 못해.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라도 가르쳐 드려야지. 오늘이 당신 제삿날인 줄 알아. 비옥. 차시 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 노인의 비명이 들려왔고 그 뒤로 녹음기는 끊겼다. 명백한 범행의 증거였다. 김 경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다. 쓰러진 주인 곁을 지키던 개들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일제히 반응했다. 털을 곤두쓰고 녹음기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인을 해친 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범인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자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쓰러진 주인, 어지러운 현장, 그리고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이제 사건의 윤곽은 거의 다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과연 최 노인을 이 눈보라를 뚫고 살려서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범인을 잡는 것보다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만식 노인의 숨결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박서진 경사와 김민준 경장은 오두막에 있던 낡은 나무 판자와 밧줄을 이용해 급조한 들것을 만들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들것 위로 옮기자 노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자신을 둘러싼 3마리의 개들을 향했다. 백구야! 황구야! 복실아! 그는 힘겹게 개들의 이름을 불렀다. 개들은 주인의 목소리에 더욱 애처롭게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노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어서 도망가. 그놈들이 다시 올지 몰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김민준 경장은 노인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보다 개들을 먼저 걱정하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주인을 구하러 나선 충견들, 인간과 동물을 넘어선 그들의 깊은 유대감 앞에서 김 경장은 숙연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들것의 앞부분을 들었다. 박 경사가 뒤를 받쳤다. 가자. 박 경사의 외침과 함께 생명을 건 사투가 시작되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배는 더 위험했다. 미끄러운 눈길에 무게가 실린 들것을 옮기는 것은 극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했다. 한 번의 실수가 최 노인과 그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3마리의 개들은 다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두머리 수컷 백구는 여전히 가장 앞에서 눈을 다지며 안전한 길을 탐색했고 암컷 황구와 어린 수컷 복실이는 들것 양옆에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들을 지켰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몸으로 들것을 지탱해 주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들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다. 함께 생명을 구하는 동료이자 구조대원이었다. 얼마쯤 내려왔을까? 김 경장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들것이 크게 흔들리며 하마터면 최 노인이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박 경사가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들것을 붙잡았다. 김 경장은 넘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복실이가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산 아래쪽 마을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짖어댔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절박한 짖음이었다. 복실이의 짖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 여러 개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와 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진우 서장이었다. 그는 박 경사팀이 30분이 넘도록 무전응답이 없자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비상대기 중이던 마을 청년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을 이끌고 직접 산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들은 트랙터와 넉가래를 이용해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손전등과 랜턴 불빛이 절망에 빠진 김 경장에게는 마치 구원의 빛처럼 보였다. 구조대는 빠르게 그들에게 합류했다. 건장한 청년들이 들것을 넘겨받았고 최 노인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산 아래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박 경사는 이 서장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붙였다. 보고 드립니다. 피해자 최만식 신병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습니다. 그는 오두막의 상황과 녹음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이 서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일단 피해자 후송이 먼저다. 자네들도 어서 내려와서 몸부터 녹여. 최 노인은 대기하고 있던 벨리시구 구급차에 실려 곧바로 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생사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파출소로 복귀한 김민준 경장과 박서진 경사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난로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3마리의 개들도 그들 곁에 지친 듯 엎드렸다. 녀석들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주인의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 경장은 자신의 옆에 얌전히 엎드린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는 이 작은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최 노인은 산속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은 영원히 단순 조난사고로 묻혔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최 노인은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이제는 범인을 잡아야 할 시간이었다. 김민준 경장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죄 없는 노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최 노인이 의식을 되찾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을까? 생명을 건 사투는 끝났지만 이제 진실을 향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만식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박서진 경사와 김민준 경장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눈보라는 기적처럼 잦아들었고 세상은 고요한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신 설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경찰관에게 그 풍경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 눈 아래에는 추악한 범죄의 흔적들이 묻혀 있었다. 이진우 서장은 본서의 지원을 요청해 과학수사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제부터는 감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찾은 오두막은 밤사이의 긴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섬뜩한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김민준 경장은 밤사이 그들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기 위해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눈은 서울에서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볐던 때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골 파출소의 무기력한 순경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어젯밤 발견했던 두 종류의 발자국을 다시 살폈다. 최 노인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장화 발자국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등산화 발자국. 범인의 발자국은 보폭이 넓고 눈에 깊게 파인 것으로 보아 건장한 체격의 남성임이 틀림없었다. 김 경장은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발자국은 오두막에서 시작되어 그들이 올라왔던 길과는 다른 더 험하고 깊은 산길로 이어져 있었다. 범인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험한 길로 도주한 것으로 보였다. 발자국을 따라가던 김 경장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눈 밑떨어진 검은색 물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부러진 만년필의 일부였다. 매우 값비싸 보이는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고 뚜껑 부분에는 K, S, G라는 이니셜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범인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증거물 봉투에 만년필 조각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또 그때 오두막 안에서 현장 감식을 하던 박 경사가 그를 불렀다. 김순경,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박 경사가 가리킨 곳은 최 노인이 쓰러져 있던 자리 근처의 벽이었다. 벽에는 낡은 액자가 빗둘게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 뒤에 벽지가 살짝 뜯어져 있었다. 호기심에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것은 협박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순순히 땅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개들부터 하나씩 묻어버릴 줄 알아. 다음은 당신 차례야. 편지 내용은 조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섬뜩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이런 비열한 놈들, 김 경장은 치를 떨었다. 힘없는 노인에게. 그것도 그가 목숨처럼 아끼는 개들을 빌미로 협박을 하다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었다. 이 협박 편지와 부러진 만년필, 그리고 JS건설의 라이터. 모든 증거는 JS건설과 그 관련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되었다. 이것은 리조트 개발 이권을 둘러싼 계획적이고 잔인한 폭력 사건이었다. 김 경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범인은 왜 굳이 이런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날 최 노인을 찾아왔을까? 날씨가 맑은 날에도 얼마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어쩌면 범인은 이 폭설을 이용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폭설로 노인이 산속에서 조난당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단순 사고로 종결될 테고 자신의 범행은 완벽하게 묻힐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 바로 초의 노인의 목숨보다 더 충성스러운 3마리의 진돗개들이었다. 범인의 완벽한 계획은 말 못하는 짐승들의 위대한 사랑과 용기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김 경장은 다시 한번 개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단순히 주인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추악한 범죄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위대한 증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범인의 심장을 겨누는 일뿐이었다. 그는 수사를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진돗개는 다른 개 품종에 비해 귀소 본능이 유독 강한데 이는 그들의 뇌에서 방향과 위치를 인지하는 해마상 돌기가 유달리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녀석들의 놀라운 여정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능력이었던 셈이다.
과연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범인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인 최 노인은 이 진실의 싸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수사의 칼날은 이제 막 그 예리한 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병원 중환자실, 최만식 노인은 여전히 의식의 심연에서 헤매고 있었다. 생명 유지 장치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 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박서진 경사와 김민준 경장은 교대로 병실 앞을 지키며 노인이 깨어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가 깨어나 범인을 지목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노인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김민준 경장은 초조한 마음으로 수사 서류를 뒤적였다. JS건설과 대표이사인 강성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강성진은 단기간에 회사를 키워낸 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강제 철거 등 온갖 불법적인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기도 했다.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은 그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고 최 노인의 땅은 그 프로젝트의 심장과도 같은 위치였다. 그에게는 최 노인을 제거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김 경장은 강성진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전형적인 악덕 기업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가 낯이 익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김순경, 교대할 시간이야. 가서 눈 좀 붙여. 박 경사의 말에 그는 생각의 실타래를 잠시 접어두었다. 그날 밤 김 경장은 파출소 숙직실에서 뒤척이다가 힘겹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악몽을 꾸었다.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산이 아니었다. 그가 서울 광격수사대에 있던 시절 야심차게 맡았던 한 재개발 비리 사건의 현장이었다. 당시 그는 비리를 주도한 건설사 대표의 턱 밑까지 추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그를 놓치고 말았다. 힘없는 철거민들의 눈물과 분노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 사건은 그의 경찰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를 좌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꿈속에서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며 자신을 비웃던 건설사 대표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최 노인이 잠시 의식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김 경장과 박 경사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최 노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경찰관들을 알아보고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할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김 경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최 노인은 고개를 힘겹게 끄덕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JS건설 강 사장. 그놈이. 하지만 그의 증언은 거기까지였다. 노인은 범인의 이름을 말한 뒤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의사는 노인의 뇌 손상이 심각해 깨어났을 때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억이 뒤섞이거나 심지어는 거짓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학적으로 작화증이라 불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변호사가 이 점을 물고 늘어진다면 노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목격자의 증언마저 불확실해진 상황.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다. 좌절감에 빠져 병원 복도를 걷던 김민준 경장의 머릿속에 꿈속의 장면과 강성진의 얼굴, 그리고 최 노인이 힘겹게 내뱉은 이름이 한데
뒤섞이며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재개발 비리 사건의 파일을 검색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놓쳤던 건설사 대표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갱성진. 이름이 같았다. 아니, 동일 인물이었다. 서울에서 KSJ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수사망을 피해 이곳으로 내려와 JS 건설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만년필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 K. S. 진은 바로 강승진의 약자였다. 악연이었다. 서울에서 그를 좌절시켰던 바로 그 악마를 그는 운명처럼 이곳 강원도 상골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강성진의 수법, 그의 약점, 그리고 그의 성향까지 세상에서 그를 가장 잘 아는 경찰은 바로 자신, 김민준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명예를 건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과연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교활한 악마 강성진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 악연의 고리는 과연 이번에야말로 끊어낼 수 있을까? 진실을 향한 마지막 대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성진이 과거 서울에서 자신이 쫓던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김민준 경장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고 법의 심판을 비웃었던 악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기회였다. 그는 즉시 이진우 서장과 박서진 경색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모든 것을 들은 박 경사는 김 경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놈의 세상? 참 좁구만. 우연이 아니라 인연, 아니 악연이겠지. 이번에야말로 내 손으로 직접 그놈 손에 수갑을 채워 베테랑 형사의 격려는 김 경장에게 큰 힘이 되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김 경장은 과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강성진의 예상 도주로나 은신처를 파악했고 이 서장은 본서의 협조를 구해 강성진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이제 강성진은 도간에 든 쥐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성진이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김민준 경장과 박서진 경사는 사복 차림으로 호텔을 급습했다.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강성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강성진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골프채 가방이 들려 있었다. 죄 없는 노인을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골프를 즐기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김 경장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강성진 씨, 맞으시죠? 강원 555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 경장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성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찰, 이런 시골 총무석 경찰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실까?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최만식 씨,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경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강성진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최만식, 그게 누구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들 지금 증거도 없이 나를 범인 취급하는 거요. 이거 엄연한 명예훼손이고 직권남용이야.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교활함은 여전했다.
있었다. 김민중 경장은 차갑게 웃으며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오랜만이네요. 강성진 대표님. 아니, 예전 이름인 KSA 건설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김 경장의 말에 강성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젊은 경찰이 몇 년 전 서울에서 자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형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상치 못한 악연의 재회에 그의 오만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어렸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건 경찰서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시죠. 김 경장이 그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호텔 밖에 세워둔 경찰차에서 대기하던 이 서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김순경, 걔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사라졌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파출소에서 보호 중이던 백구, 황구,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더니 문이 열린 틈을 타 뛰쳐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걔들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뒤에서 맹렬한 짖음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회전문을 뚫고 3마리의 진돗개가 쏜살같이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녀석들은 파출소에서부터 무언가에 이끌린 듯 냄새를 따라 이곳 호텔까지 강성진을 추격해 온 것이었다. 3마리의 개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강성진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주변을 빙빙 돌며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낸 모습은 주인을 지키던 충견이 아니라 원수를 마주한 맹수 그 자체였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호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강성진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저리 가. 이 미친 개들 저리 치워.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개들의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다. 백구는 강성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고 황구와 복실이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김민중 경장과 박서진 경장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면서도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깨달았다. 개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주인을 해친 원수가 바로 눈앞의 저 남자라는 것을. 녹음기에서 들려왔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인의 냄새와 피 냄새를 녀석들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다. 강성진은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지만 동물들의 순수한 분노는 그 어떤 증언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으르렁거림이 호텔 로비 전체를 서늘하게 울리고 있었다. 3마리의 진돗개는 훈련된 경찰견처럼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여 강성진을 압박했다. 강성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결국 로비 중앙의 소파에 엉덩방가를 찍고 말았다. 그의 비싼 양복과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생쥐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김민중 경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개들을 진정시키는 대신 강성진의 심리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강 대표님, 개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 여악들이 왜 당신에게만 이렇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보시죠. 강성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저 개들을 처음 본다고. 당신들 지금 개 몇 마리 짖는다고 나를 범인으로 모는 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박서진 경사는 호텔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통제에 나섰다. 이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개들의 반응은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국민 정서상 진돗개의 충성심과 관련된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다. 김민중 경장은 강성진이 넘어진 소파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강성진의 발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구두굽과 가죽의 틈새에 붉은색을 띤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도시의 흙과는 확연히 다른 철분 함량이 높아 붉은빛을 띠는 특이한 토질의 흙이었다. 김 경장은 그 흙이 낯이 익었다. 바로 최만식 노인의 오두막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약초가 잘 자라는 바로 그 흙이었다. 강 대표님, 구두가 많이 더러워지셨네요. 어젯밤에 혹시 눈길에 등산이라도 하셨습니까? 김 경장의 예리한 질문에 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난 어제 호텔 방에만 있었어. 그렇습니까? 그럼 이 흙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흙은 최만식 씨의 오두막 주변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이한 황토입니다.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김 경장은 결정타를 날렸다. 강성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발이 묶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김민중 경장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최만식 노인이 다시 의식을 찾았고 이번에는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소식이었다. 기적이었다. 노인의 강인한 생명력이 마침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김 경장은 수화기를 든 채 강성진을 향해 서늘하게 웃었다. 강성진 씨, 당신의 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만식 할아버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내시겠죠. 그 말이 강성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경장을 밀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비켜, 다 비켜. 그는 비명을 지르며 호텔 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호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진우 서장과 경찰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는 백구와 황구, 복실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강성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김민중 경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강성진, 당신을 최만식 씨에 대한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김 경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찼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놓쳐야만 했던 범인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체포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실패를 완벽하게 서력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강성진은 개들에게 다리를 물린 채 고통과 굴욕 속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3마리의 용감한 개들과 한 젊은 경찰의 집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결정적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강성진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피 묻은 등산화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가 발견되었다.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최 노인에게 땅을 넘기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떨어뜨린 만년필 조각은 그의 거심이 확인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서는 최 노인의 혈흔이 미세하게 검출되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강성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주인 구한 충견삼 형제, 눈보라를 뚫은 기적 등의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되었다.
특히 3마리의 진돗개가 파출소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범인을 추격해 호텔 로비에서 제압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과정은 모든 국민에게 큰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백구, 황구, 복실이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녀석들을 위한 사료와 간식, 그리고 후원금이 파출소로 쏟아져 들어왔다. 작은 시골 파출소는 연일 취재진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김민준 경장 역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끈질긴 수사 끝에 거물급 범죄자를 검거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승진과 함께 본청 복귀를 제안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금유한향을 예상했다. 하지만 김 경장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본청 복귀를 정중히 거절하고 이 시골 파출소에 남겠다고 밝혔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높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경찰로서의 진정한 사명감과 보람을 깨달았다. 규정과 매뉴얼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료들, 경찰을 믿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따뜻한 이웃들, 그리고 인간보다 더 깊은 의리와 사랑을 보여준 3마리의 개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앗아간 원망의 땅이었던 이곳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결정에 박서진 경사와 이진우 서장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아들이 큰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하며 그를 환영했다.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이던 최만식 노인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자신을 구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새끼들인 백구, 황구, 복실이의 안부부터 물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개들은 한달음에 주인의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깁스를 한 주인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3마리의 모습은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최 노인은 자신의 개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전해 듣고는 녀석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 덕에 살았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최 노인은 퇴원 후 자신을 위해 모인 후원금과 JS 건설로부터 받게 될 피해보상금 전액을 동물보호단체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에게는 3마리의 충직한 가족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소박한 진리를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었다. 강성진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을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특히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최만식 노인의 증언과 김민준 경장이 제출한 과거 서울에서의 범죄 행각에 대한 증거 자료는 그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의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눈이 모두 녹은 산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최만식 노인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늠름한 3마리의 영웅들이 함께했다. 백구, 황구,
복실이는 더 이상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 달려와 줄 것 같은 든든한 수호신이 되었다. 마을 아이들은 개들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최애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왔고, 오두막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개들의 즐거운 짖음소리로 가득 찼다. 김민준 경장 역시 이 마을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는 더 이상 불평불만에 가득 찬 도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순찰을 돌며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가끔씩 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가 백구, 황구,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 전 잃어버렸던 아버지와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다. 한겨울의 혹독한 시련은 결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과 치유를 선물한 셈이었다. 과연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봄이 무르익고 산과 들의 생기가 넘쳐 흘렀다. 최만식 할아버지의 오두막 주변에는 그가 정성껏 가꾼 약초와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었다. 백구와 황구, 복실이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녀석들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겨울의 긴박함 대신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다. 특히 암컷인 황구가 새끼를 베면서 오두막에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곧 태어날 강아지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 오두막을 찾았다. 김민준 경장은 이제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온 젊은 경찰이 아니라 우리 김 순경으로 불렸다. 그는 박서진 경사와 함께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특히 그는 IT 기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폰 교실을 열거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파출소 한편에 어린이 쉼터를 만드는 등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앞장섰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안전한 곳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경장은 박 경사와 함께 순찰을 돌던 중 마을 입구의 오래된 정미소에서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김 경장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들에게서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남자들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물었다. 남자들은 자신들을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나온 직원들이라고 소개하며 폐쇄된 정미소 부지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러 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 경장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는 남자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를 몰래 조회했다. 조회 결과 그 차량은 대포차였고 남자들이 제시한 명함의 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그들은 환경운동가도 공무원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나타난 목적은 무엇일까? 김 경장은 즉시 이 사실을 이진우 서장에게 보고하고 남자들에 대한 은밀한 감시에 들어갔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강성진의 부하들이었다. 감옥에 수감된 강성진이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린 이 마을 전체의 앙심을 품고 마을의 젖줄인 상수원 근처의 패정미소 부지에 몰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만약 계획이 성공한다면 마을의 식수는 중금속에 오염될 것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것은 조용하고 악랄한 마을 전체를 향한 테러나 다름없었다. 김 경장과 박 경사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밤중에 패정미소로 잠입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대형 트럭이 들어와 땅을 파헤치고 정체불명의 드럼통들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들이 증거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잠복을 눈치챈 강성진의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10여 명의 남자들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그들을 애워쌌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내 놈들이었구나. 우리를 엿보고 다닌 쥐새끼들이 여기서 조용히 흙 맛이나 보고 사라져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백구, 황구, 폭실이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을 맴도는 낯선 냄새와 밤마다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오늘 밤 낌새를 채고 집을 나서는 김 경장의 뒤를 몰래 밟았던 것이다. 3마리의 개들은 주인을 해치려 했던 자들의 냄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녀석들은 지체 없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만삭의 몸인 황구마저도 용맹하게 싸움에 가담했다. 개들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괴한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김 경장과 박 경사는 반격에 나섰다.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이 서장과 마을 청년들이 현장에 셔터처럼 도착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성진의 부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의 끔찍한 음모는 실행 직전에 저지되었다. 다시 한번 3마리의 영웅들이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강성진은 추가 기소되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복수극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며칠 후 황구는 건강하고 예쁜 6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강아지들에게 각각 용기, 희망, 스트렝그, 정기, 미디엄, 평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늠름하게 생긴 첫째, 용기를 김민준 경장에게 선물했다. 김 경장은 이제 한 마리의 작은 생명을 책임지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자신을 바라보는 백구와 황구, 복실이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이 위대한 영웅들의 새로운 시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마을에는 완연한 평화가 찾아왔다. 김민준 경장이 입양한 강아지 용기는 파출소의 새로운 마스코트가 되어 모든 이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용기는 아버지 백구의 늠름함과 어머니 황구의 영리함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어엿한 예비 경찰견으로서의 자질을 뽐냈다. 김 경장은 용기와 함께 마을을 순찰하고 녀석에게 간단한 복종 훈련을 시키는 것을 하루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용기는 김 경장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진우 서장은 정년퇴임을 맞았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을 민중의 지팡이로 헌신한 그를 위해 성대한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이 서장은 퇴임사에서 김민준 경장과 박서진 경사, 그리고 3마리의 진돗개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렸다. 그의 빈자리는 박서진 경사가 이어받아 새로운 파출소장이 되었다. 그리고 김민준 경장은 경사로 특별 승진하여 명실상부한 파출소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의 고향은 이미 이곳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 되어 있었다. 최만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산속 오두막에서 백구, 황구, 복실이와 함께 건강하게 지냈다. 그의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마을 아이들과 김 경장이 찾아와 북적였고, 때로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멀리 도시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과 동물의 교감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지혜로운 현자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제1회 충견 영웅 축제.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이 축제는 마을을 2번이나 위기에서 구해낸 백구, 황구, 복실이와 그들의 2세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축제의 주인공인 개들은 목에 예쁜 꽃목걸이를 걸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최만식 할아버지와 김민준 경사는 나란히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경장은 용기를 품에 안고 마이크 앞에 섰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하루빨리 떠날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여기 계신 마을 주민 여러분과 인간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우리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최만식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진돗가의 전설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먼 옛날, 진돗개는 하늘의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충성스러운 사자시자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주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별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바람이 되어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아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 별들 중 하나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견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축제가 끝나고 김민준 경사는 용기를 데리고 파출소로 돌아왔다. 그는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 사이로 2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밤의 하늘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목까지 이 마을과 사람들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 다짐했다. 그의 옆에는 든든한 동료 박서진 소장이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새로운 파트너 용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멀리 산속 오두막에서는 3마리의 영웅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한겨울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의 새로운 서막이었다. 저 멀리 최만식 할아버지의 오두막에서 백구의 힘찬 짖음 소리가 평화로운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다. 마치 이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낸 것은 결국 말 못하는 짐승들의 순수하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백구와 황구, 복실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들의 용감한 여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로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 있는 이웃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주는 소중한 반려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어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